수도원 복도는 더 이상 기도와 성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성스러운 장소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였습니다. 돌벽에는 한때 찬송과 연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도사들은 그 벽 안에서 헌신적으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그 벽에서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들려왔습니다. 고통의 울부짖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원초적이고 극도로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가장 강인한 수도사들과 훈련된 전사들조차 이 소리에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소리는 전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위 공격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그것을 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칼이나 전략으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소리의 근원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철 같은 의지와 날카로운 검으로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명을 재편했습니다. 그는 강한 개성과 군사적 천재성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 수도 싸울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모든 힘을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복종하도록 명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보광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는 노르만디 공작이자 잉글랜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정복은 현대 영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또한 수세기 동안 유럽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안에서부터 산채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폐에는 여전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의식하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의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괴하고 끔찍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문명 전체를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켰습니다. 이제 그 의지는 무력했습니다. 생물학적 과정은 그의 지위와 업적을 무시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 속 그의 자리에 대해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종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식초와 장미수를 적신천을 얼굴에 둘렀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악취는 그들의 폐를 침범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예방 조치와 준비를 무시했습니다. 찢어진 댐을 통과하는 물처럼 방어막을 뚫고 스며들었습니다. 악취는 모든 것을 꿰뚫었습니다. 벽, 옷감, 그리고 공기 자체까지 오염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질병이나 오래된 상처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스포제와 약초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중세 의사들은 그것을 알아보거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패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인간 살점의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분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살점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역설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부패였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부패의 공포였습니다. 이것은 무덤 속의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고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몇 남지 않은 시종들은 그의 고통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짓누르는 고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기괴하게 부어오른 자신의 복부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부분적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궤저 조직이 그의 몸을 썩게 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군대처럼 안에서부터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아마도 고통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적합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중세 의사들은 이것을 이해할 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학과 질병에 대한 그들의 모든 이론을 위반했습니다. 사제들에게는 그것을 멈출 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어떤 기도도 그런 공포를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잉글랜드를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보병과 기병 편대는 신중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식스 평야에 걸쳐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그 영향은 수세기 동안 전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섹슨족 왕 헤럴드 고드윈슨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전술은 중세 전쟁을 영원히 재편했습니다. 그것들은 수세기 동안 군사 전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향은 대륙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정복을 체계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는 잉글랜드에 노르만 봉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둠즈데이 북을 편찬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그의 새로운 왕국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밀하게 수행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전국에 성을 건설했습니다. 이 성들은 수세기 동안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의 통치의 기념비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그의 권력과 정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문명 전체를 재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그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와 앵글로색슨어를 혼합하여 새로운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영어는 현대 영어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그 자체의 정체성과 사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까지 지속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언어, 사회, 그리고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정보광 윌리엄이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루앙의 한 수도원에서 산채로 썩어갔습니다. 그를 섬기던 이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를 존경하던 이들은 그를 약탈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고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신의 부패에 썩어가는 언어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거듭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권력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권력은 생물학적 필연성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를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닿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나라와 환경에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접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내려가 봅시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 중 하나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기괴하고 충격적입니다. 중세 연대기 작가들은 모든 썩어가는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할 의무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불쾌한 세부 사항들을 후세를 위해 보존했습니다. 그것은 조롱과 모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욕은 시대를 넘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것은 한 왕의 삶의 마지막 장을 정의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모욕은 권력의 가면을 깨뜨립니다. 그 밑의 자존심을 드러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칼보다 깊이 베였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왕은 그의 궁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문들과 귀족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그들은 그의 모든 말과 몸짓에 귀 기울였습니다. 필리프 왕은 윌리엄에 대해 한 가지 관찰을 했습니다. 이 관찰은 역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노르만디에서 잉글랜드까지 모든 성을 거쳐 퍼졌습니다. 어떤 사자보다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늙어가는 정보광을 임산부에 비유했습니다. 윌리엄은 임신하여 느리고 둔하며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들은 비수를 꽂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그것을 부인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평생 무적의 이미지를 투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힘과 남성적 지배력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또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그에게 이보다 더 치명적인 모욕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나약함에 비유되는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여자에 비유되는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임박한 출산에 짐을 지는 사람에 비유되는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 비유는 윌리엄이 나약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은 그의 몸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들은 윌리엄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전장패배도 이런 해를 입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외과적 정밀성으로 그의 자신감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59살이었습니다. 중세 기준으로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평생 대부분을 폭력과 정복으로 통치했습니다. 폭력은 그의 정신을 젊게 유지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사의 심리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둘레는 세월과 함께 끊임없이 불어났습니다. 계절이 지날수록 몸집은 커졌습니다. 매번 잔치와 축제 때마다 몸집은 불어났습니다. 윌리엄은 한때 갑옷을 두 번째 피부처럼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갑옷에 몸을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몸은 갑옷의 치수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때 날카롭고 위험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통하고 둥글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풍성한 음식과 와인 때문이었습니다. 왕권의 사치품이 그의 일상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배는 한때 근육질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부드럽고 불룩해졌습니다. 이것은 노화의 육체적 발현이었습니다. 어떤 부나 자기도 그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육체적 기량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노화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프는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가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귀족들이 이 비유를 알았습니다. 모든 병사가 알았습니다. 모두 윌리엄이 그의 라이벌에게 조롱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권력은 조롱을 통해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모욕은 법정에서 법정으로 질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윌리엄이 쌓아온 명성을 오염시켰습니다. 이 명성은 평생의 정복과 복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존심은 우아하게 늙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수십 년간 이해 없이 이루어진 정복으로 키워졌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복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는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적에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사였습니다. 윌리엄은 승리한 전투를 통해 자신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는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적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서 파괴하거나 굴욕을 주었습니다. 이제 조롱당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력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중하게 구축한 이미지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이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롱이 자신에게 닿도록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실제하든 환상이든 인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무적함과 힘에 달려 있었습니다. 1817년 여름, 윌리엄은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존심과 분노가 이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이성이나 전략적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리프의 조롱에 응수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파괴를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언어로 모욕에 답했습니다. 윌리엄은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그는 프랑스 영토 깊숙한 곳의 망트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이 도시는 왕의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필요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왕국의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분노가 군사 행동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재와 비명으로 쓰여질 것이었습니다. 불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정밀하게 망트를 포위했습니다. 이 군사적 숙련도는 수십 년간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공성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를 함락시키고 주민을 복종시키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도시는 불태워졌습니다. 노르만족은 잔인한 방법론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역을 통해 그것을 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정복의 예술 형태가 되었습니다. 마을 전역에서 건물이 동시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파괴와 권력에 조율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황폐를 극대화하기 위해 완벽하게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연기가 여름 하늘로 뒤틀려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끝없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포의 비명과 고통의 비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타는 건물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빠져나갈 길도 탈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꽃 속에서 죽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윌리엄은 그의 군마를 타고 불타는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정확성으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명령은 그의 병사들에게 즉시 복종되었습니다. 윌리엄은 평생 현실을 자신의 욕망에 맞게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은 필멸의 인간이 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파괴를 명령할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불타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약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말은 갑자기 그리고 격렬하게 뒷발로 일어섰습니다. 이는 아무런 경고나 대비할 기회 없이 발생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다음 사건에 대해 수백 년 동안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합니다. 이는 마치 신학자들이 교리에 대해 논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타는 숯 조각들이 그 동물의 다리 위로 떨어졌을까요? 그것들이 동물을 놀라게 했을까요? 근처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 그 동물이 놀랐을까요? 소음과 충격이 그 동물의 훈련을 압도했을까요? 데스트리어를 놀라게 한 다른 기수가 있었을까요? 파편이 말을 때렸을까요?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운명이 개입했다는 느낌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말은 윌리엄이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격렬하게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윌리엄의 거대한 몸은 안장에 쇠로된 앞쪽 손잡이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이 금속 손잡이는 기수가 전투 중에 안장에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금속 손잡이는 그의 부어오른 복부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충격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찢었습니다. 이는 결코 찢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멍을 남기고 잊힐 수 있는 스치는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의 움직임과 윌리엄의 상당한 무게가 합쳐진 모든 힘과 충격을 담은 직접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몸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이 찢어지고 파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내부에서 파열되었고 이는 치명적인 고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끔찍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연대기 기록자들은 이를 간단히 묘사했습니다. 윌리엄은 무언가가 파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입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순간을 악몽의 시작으로 바꾸었습니다. 고통은 즉각적이었고 극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투나 포위 공격에서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심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견뎌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고 아물 표면적인 상처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맞춰지고 부목으로 고정될 수 있는 부러진 뼈의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몸속에서 치명적으로 잘못된 무언가가 일어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부상은 내부적이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의사도 그것을 치료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내상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생물학적 요인과 막을 수 없는 감염의 진행으로 인해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몸속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찢어진 것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수술도 내장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항생제도 침입하는 박테리아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료적 개입도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 순간 결정되었고 물리와 생물학에 의해 갇혔습니다. 그는 안장에 축 늘어져 앉은 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숨을 쉬려 애쓰며 헐떡거렸습니다. 그는 방금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그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역사가들에 의해 900년 넘게 논의되고 분석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대부분의 정치적 업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들것에 실려 루로 돌아왔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그의 몸에는 고통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들것을 나르는 사람들의 걸음마다 새로운 고통이 유발되었습니다. 도로의 모든 요철, 모든 비틀거림이나 자세 변화는 그를 고통으로 비명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존엄성이나 침착함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문명들을 재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서진 사람처럼, 이미 죽어가는 사람처럼 들것 위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생제르베 수도원에 도착하자 그는 귀한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방에 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곧 고통의 방이 되었고 점차 죽음의 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잠을 통해 안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신체 자연적 과정들은 치명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그를 보는 누구에게나 더 어두운 무언가가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복부는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체액이 몸속에 축적되면서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부기는 시간마다 그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진행되며 증가했습니다. 그의 몸속에서 치명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중세의학의 이해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말 그대로 그를 안에서부터 죽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의 상태의 진정한 본질이 끔찍하게 드러났습니다. 볼 수 있는 눈과 강한 위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파열은 인간의 생존과 기능에 근본적인 무언가를 손상시켰습니다. 그의 장기와 복강 사이의 장벽은 충격의 힘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은 공성전에서 무너진 성벽처럼 부서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화관 내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할 장내 박테리아가 결코 도달해서는 안 되는 공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들은 정복된 땅을 침략하는 적들처럼 그의 복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들은 먼 땅에서 온 이국적인 병원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 소화계의 정상적인 미생물군이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장 속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수학적 확실성으로 그를 죽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은 자연의 법칙처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복막염은 조용하고 냉혹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그의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감염은 영토를 정복하는 전진하는 군대의 논리처럼 복막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막을 수 없고 끈질겼습니다. 그의 몸은 자신과 전쟁 중이었고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의사들은 중세의학에 알려진 모든 치료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수백 년간 축적된 의학 이론과 실제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혈액의 과다함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믿으며 그를 사열했습니다. 그들은 약해지는 그의 몸에서 중요한 체액을 빼냈습니다. 그들은 효과가 의심스러운 약초로 만든 찜질약을 적용하며 무언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인과 신성한 인물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탐색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불완전했고 잘못된 이론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기껏해야 이론적이었고 최악의 경우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 적, 즉 그들의 왕을 죽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격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맞설 어떤 힘있는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미경은 수백 년 동안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세균설은 19세기가 되어서야 확립되었습니다. 박테리아는 그들에게 미지의 존재였고 보이지 않으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세시대의 치료법으로 감염을 치료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현대 박테리아 병원균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결코 효과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감염이 영토를 정복하는 침략군처럼 그의 몸 전체로 퍼져나갔을 때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누구도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더 기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궤적균은 그의 조직 내에서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죽어가는 살점을 먹고 살면서 가스를 생성했습니다. 이는 주 감염 위에 겹쳐진 2차적인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윌리엄의 복부는 엄청난 크기로 부어올랐습니다. 피부는 내부 압력으로 터질 듯한 북처럼 팽팽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팽창은 혐오스럽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몸을 통해 죽음이 퍼져나가는 물리적 발현이었습니다. 조직이 죽고 혈류가 손상되면서 붉은색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이 그의 장기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보라색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살아있는 조직은 죽은 괴사성 살점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살점 일부가 살아있는 몸에 붙어있는 채로 죽어가고 썩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강요하는 모순이었습니다. 감염과 손상된 혈류로 인해 조직이 죽고 부패한 곳에 습성 궤저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조직이 말 그대로 썩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스스로를 먹어치우며 자신의 살점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변화의 대부분 동안 의식이 있었고 상황을 인지하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일어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남자는 이제 무력했습니다. 그는 결코 싸울 수 없는 미세한 적들의 공격 앞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몇 시간 동안 점차 강도를 더하며 퍼지지 않았습니다.
났습니다. 대신 마치 누군가 지옥 자체의 문을 연 것처럼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수도원은 죽음과 부패의 악취로 인해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방에 들어선 하인들은 몇 초 안에 구역질을 시작했고 공기 자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패의 악취는 압도적인 물리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는 머리카락과 옷, 피부에 들러붙어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죽어가는 왕을 계속 섬기려 했습니다. 하나씩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과 수도원을 도망쳤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자들조차 충성심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한계는 여전히 숨을 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활발한 부패의 악취로 측정되었습니다. 그 냄새는 심지어 헌신조차 뚫을 수 없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하는 순수한 혐오감의 벽이었습니다. 마치 죽음 자체가 수도원의 거처를 정하고 윌리엄 주변 공간을 자신의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윌리엄의 비명은 밤낮 없이 모든 시간 동안 수도원 전체에 들렸습니다. 이것은 그 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습니다. 그 고통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깨끗한 상처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내부에서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 원인이 없는 고통이었으므로 이해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감염이 조직을 파괴하면서 그의 복부 전체에 신경 말다는 비명을 질렀고 순수한 고뇌의 신호를 그의 뇌로 보냈습니다. 중세 연대기 기록자들은 수백 년간의 전쟁을 통해 폭력과 고통, 잔혹성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 공포에 언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독특하게 끔찍하고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과 업적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몸은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정신이 맑은 순간의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나쁜 무언가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몸만큼이나 그의 정신을 공격했습니다. 의지와 군사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남자는 이제 무력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볼 수 없는 적, 즉 중세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박테리아와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게 자신에게 복종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업적, 그의 권력, 평생의 성취라는 갑옷은 보이지 않고 냉혹한 무언가에 맞서 모두 소용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다음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를 갉아먹고 있던 육체적 공포 위에 겹쳐진 사회적 공포였습니다. 윌리엄이 죽어가고 그의 몸이 수도원 안에서 썩어갈 때 사람들은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금사슬이 탁자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석 박힌 단검이 침대 시트에서 없어졌습니다. 고급 의류가 상자에서 꺼내졌습니다. 귀중한 유물들이 몰래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조각조각 품목별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자신은 벗어날 수 없지만 그의 소유물은 도망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신하들, 경비병들, 심지어 귀족들까지 죽어가는 왕에게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모두는 자신들의 충성심이 그의 재산과 축적된 보물에 대한 매력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윌리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물결 사이에서 의식이 맑은 순간마다 그는 독수리처럼 방을 가로지르는 인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물건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막거나 효과적으로 항의하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연대기 작가 오더릭 비탈리스는 이를 충격과 공포 속에서 기록했습니다. 한때 윌리엄 앞에서 경외심으로 무릎 꿇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썩어가는 시신을 밟고 그의 보물에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왕을 자신들과 재산 사이에 놓인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누면서 웃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위대한 정복자의 무력함을 비웃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참담하고 완전했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통치했던 그 남자는 이제 죽어가면서 절도와 경멸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버림받음 속에서도 윌리엄은 영적인 위안과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잔혹한 명성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신을 방문한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북부 학살을 시인했습니다. 이는 1069년에 발생한 체계적인 파괴 작전으로 엄청난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전체 지역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노르만 병사들은 작물을 태우고 가축을 도살했습니다. 그들은 농기구와 다른 필수 자원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기근으로 약 10만 명이 굶주림과 노출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름의 인종 청소였습니다. 윌리엄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직접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통치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윌리엄의 고백을 들은 사제들은 반응에 고심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이에게 위안과 영적인 지도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부성사를 집전할 만큼 충분히 오래 방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기도를 마쳤고 그들의 말은 성급하게 뒤섞였습니다. 사제들은 윌리엄을 서둘러 축복한 다음 신선한 공기를 찾아 방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지어 신의 자비조차 윌리엄의 부패와 공간을 가득 채운 악취로 인해 제한되는 듯 했습니다. 7월이 8월로 바뀌면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윌리엄의 시신은 기괴한 변형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인간이라고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복부 부종은 매일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피부를 늘려 어떤 곳에서는 반투명하고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었습니다. 피부가 저절로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검게 변한 괴사 조직의 흔적들이 그의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들은 지도 위의 대륙처럼 퍼져나갔고 매일 더 많은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악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수도원 안뜰에 있던 사람들도 멀리서 악취를 맡았다고 전했습니다. 악취는 공기를 통해 퍼져 건물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존재처럼 아무리 많은 향으로도 쫓아낼 수 없는 죽음의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새들은 건물 해당 구역 위를 나는 것을 피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시적인 본능이 그들을 부패에 집중해서 멀리 경고했습니다. 개들은 그의 방이 있는 복도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낑낑거리며 문턱에서 물러났습니다. 공기 자체가 부패와 죽음의 집중으로 오염된 듯 했습니다. 1817년 9월 9일 윌리엄이 사망했습니다. 끝없이 느껴졌던 몇 주간의 고통과 번뇌가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성당 종이 아침 기도를 알리며 울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소리는 수없이 그래왔듯이 수도사들을 기도로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의식 속으로 불러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이 숨어있던 곳에서 그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신앙심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은 거의 평화롭게 찾아왔고 해방과 안도를 선사했습니다. 이 평화는 몇 주간의 고통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시신은 감염과 부패로 소모되었습니다. 조직은 죽었고 가스는 그의 복부 안에 참을 수 없는 압력으로 축적되었습니다. 그것은 윌리엄에게 그의 마지막 날에 허락된 유일한 자비였습니다. 그것은 운명이나 하느님이 그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며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시신이 차가워지는 순간 남아있던 하인들은 방과 수도원 자체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시신을 그 자리에 버려두었습니다. 아직 도난당하거나 가져가지 않은 소유물들이 그 시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의 장례식을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닥친 문제는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왕실 장례식을 요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위와 업적에 걸맞은 모든 의식과 위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너무 부패해서 그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절차는 없었습니다. 소환된 방부 처리사들은 시신을 한번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논의나 협상 없이 즉시 거부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부 처리 절차는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살점은 이미 뼈에서 분리되고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부스러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보수도 그들을 설득하거나 혐오감을 극복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헤일런이라는 이름의 한 지역 기사가 장례식 준비를 조직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보수를 받는 대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남자도 그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대략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악취와 부패를 가두기 위해 납으로 안감을 댄 관에 넣어졌습니다. 쓸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악몽 같았습니다. 시신을 만진 사람들은 살점이 젤리처럼 부드럽고 잘 부서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옮기거나 옷을 입히려고 할 때 조각들이 그들의 손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시신은 와인과 향신료에 적신천으로 여러 겹 쌓였습니다. 이것은 악취를 가리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악취나 공포를 진정으로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숙해야 할 장례 행렬은 부패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신을 최종 안식처로 옮기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부패가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에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관은 마차에 실렸습니다. 그것은 천과 장식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어떤 틈새로든 즉시 새어 나왔습니다. 행렬이 움직이자 농민과 마을 사람들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역겨움과 혐오감에 구역질하며 도망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사람들이 행렬을 향해 꽃을 던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관보다 앞서 풍기는 참을 수 없는 냄새를 막으려는 헛된 시도였습니다. 장례 마차에 다가간 개들은 울부짖으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동물적 본능은 깊이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대한 침해였습니다. 행렬이 캉에 도착했을 때 마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불행하고 시기부적절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그것은 장례식 주변의 혼란과 많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매장이 몇 시간 더 지연되었습니다. 화재는 진압되었고 마을에 대한 위협은 해소되었습니다. 관은 추가 몇 시간 동안 여름 열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소방 노력은 모든 사람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밀폐된 납 용기 안에서 부패 과정은 극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완화되거나 늦춰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풀어 오른 시신 안에는 가스가 축적되었습니다. 이 가스는 조직의 지속적인 박테리아 분해로 인해 생성되었습니다. 관 내부의 압력은 위험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폭발을 기다리는 부패의 폭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축적되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마침내 수도원 교회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캉에 있는 성 에티엔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귀족, 주교, 사제, 성직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망한 왕을 기리고 그의 매장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신의 상태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례와 사회적 의무는 그들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노르망디와 영국 전역에서 여행해 왔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이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왕실 장례식을 기대하며 도착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적절한 엄숙함과 존경심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해 공간 전체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사제들의 예복은 제단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신중하게 준비되고 연습되었습니다. 돌로 만든 석관은 제단 앞에 열린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윌리엄의 유해를 받기 위해 놓여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영국 역사의 전체 방향을 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지위에 걸맞은 위엄 있는 왕실 장례식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례에 따라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엄은 불가능해지고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을 맨 사람들은 무거운 납안감관을 교회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느리고 의례적인 발걸음으로 석관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끔찍한 냄새가 관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취해진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악취를 완전히 가두기 위한 납안감조차 불충분했습니다. 악취는 보이지 않는 틈새와 구멍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본기는 완벽하지 않았고 완벽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스와 액체는 공기 중으로 새어나오며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관이 귀빈과 성직자들을 지나 복도를 따라 옮겨지자 회중의 사람들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리려 손으로 얼굴을 막았습니다. 일부 귀족과 성직자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관이 역병을 옮기는 것처럼 관 주위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절차에 따라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관은 석관 옆에 놓였습니다. 사제들은 장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위안과 추모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악취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악취는 이제 성스러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보기 흉한 서두름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의 시신을 옮길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최종 매장을 위해 관에서 석관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변하고 무너질 지점이었습니다. 운구 담당자들은 납관을 열고 시신을 꺼내기 위해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악취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운구 담당자가 관 뚜껑을 잡고 열 준비를 했습니다. 납관이 열렸습니다. 본긴이 파괴되고 뚜껑이 들어 올려지는 순간 부분적으로 억제되었던 악취가 갑자기 방출되었습니다. 악취는 교회의 밀폐된 공간을 완전히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농축되어 압도적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으며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회중 전체의 사람들이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코가 감지한 것에 반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구토했습니다. 그들의 위 내용물이 성스러운 교회 바닥에 떨어져 거룩한 공간을 더럽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착함이나 위엄을 유지하지 못하고 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운구 담당자들은 그들의 임무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들어 관에서 석관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것은 윌리엄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모든 유산을 영원히 규정할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궁극적인 공포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이 순간을 예측하거나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의 시신은 몇 주 동안 축적된 부패가스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 석관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져야 했습니다. 이 석관은 젊은 윌리엄의 치수를 기준으로 수년 전에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허리둘레는 아직 전설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부패로 인한 부종은 그의 시신을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크기를 넘어 부풀어 올랐습니다. 웅우 담당자들이 시신을 돌관 안으로 억지로 넣으려 했을 때 시신은 그저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각도를 조절해도 입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너무 컸습니다. 석관은 너무 작았습니다. 이 둘을 호환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박감이 커지면서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압력과 힘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억지로 넣으려 했습니다. 시신을 석관의 크기에 맞추려 했습니다. 부어오른 복부는 압력에 저항하며 석관 측면에 눌렸습니다. 사지의 관절 또한 뻣뻣하고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접혔습니다. 점점 더 당황한 운구자들이 더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운구자들은 땀을 흘리고 구역질하며 작업을 마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끔찍한 냄새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때 모든 참석자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윌리엄의 시신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터져서 과하게 익은 과일처럼 갈라졌습니다. 복부가 파열되었는데 아마도 여러 주 전에 다쳤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분해된 시체의 내용물이 밖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는 부패한 물질의 비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몸 안에 축적되었던 모든 것이 방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냄새는 심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지독함은 인간의 감각을 한계 너머로 밀어붙이는 초월적인 것이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파멸 그 자체가 교회 안으로 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대기 작가들은 과장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드릭 바이탈리스는 여러 해 뒤 자신이 수집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악취가 너무나 강력해서 거의 눈에 보일 정도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가득 채운 검은 구름 같았습니다. 마치 실체적이고 악의적인 존재가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귀족들과 주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구토했습니다. 그들은 신체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은 기도 중에 의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쫓기는 것처럼 제단에서 달아났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되고 세심하게 준비된 왕실 장례식은 순전한 혼돈과 불명예로 변했습니다. 가장 충실한 수행원들조차 건물 안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분위기 속에 머무르도록 자신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몇 분 안에 교회는 거의 텅 비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소수의 성직자만이 멀리 떨어져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성의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어지는 일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향이 들여와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향이 공간 전체에서 태워졌습니다. 이것은 냄새를 압도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양보다 더 많은 향이 태워졌습니다. 향수는 사방에 뿌려졌습니다. 시신은 황급히 석관 안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맞지 않아 위험 없이 튀어나오고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무덤을 봉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의 의식이나 의례는 시도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석공들이 급히 불려와 석관을 봉인했습니다. 그들은 회반죽과 돌판을 사용하여 윌리엄을 시야에서 봉쇄했습니다. 이 작업자들조차 죽은 자들을 다루고 일반적인 매장 절차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임무로 돌아가기 전에 정기적으로 물러나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장례식은 보기 흉한 서두름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것은 급히 진행되었고 불완전했습니다. 사제들은 무덤에서 가능한 한 멀리 서서 빠르게 기도문을 준걸거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석공들의 소음 위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공들은 무덤을 봉인하기 위해 작업했습니다. 어떠한 추도사도 낭독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의 업적과 유산을 기리는 정교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의 통치나 역사와 문명에 미친 영향을 기념하는 웅장한 연설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잉글랜드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1066년에 헤이스팅스에서 헤럴드를 물리쳤습니다. 그는 두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돈과 불명예 속에서 묻혔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그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터져버린 그의 시신의 역겨운 광경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속에서 그에게 닥친 공포와 굴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끔찍한 장례식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들불처럼 노르만과 잉글랜드 영토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격에 찬 속삭임과 공포에 질린 재화를 통해 사람들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기괴하고 충격적이며 완벽하게 끔찍하여 공유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 안에 귀족부터 농민까지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정복자의 시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폭발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인 귀족들이 역겨움에 구토하며 도망쳤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공황적인 서두름과 불명예 속에서 치러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사회는 적절한 장례 의식과 죽은 자의 존엄성에 엄청난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윌리엄의 죽음은 특히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신의 심판, 징후, 그리고 징조를 강하게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윌리엄의 잔혹한 죽음과 비극적인 매장을 그의 삶과 통치에 대한 신의 판결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살았고 잔혹함과 힘을 통해 정복하고 진압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죽음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공포와 협박을 통해 통치했습니다. 이제 죽음 속에서 그는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죽은 자에게 마땅한 기본적인 존경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가장 공개적이고 끔찍한 방식으로 증인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직자와 귀족들이 모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세의 관찰자들에게 이것은 분명 그의 죄에 대한 신성한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칼로 사는 삶의 대가에 대한 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종교 해설가들은 윌리엄의 죽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교만과 죄에 대한 교훈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잔혹함의 대가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의 죽음을 예로 들어 설교가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자들조차도 신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북부 황폐화가 특히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윌리엄의 경건한 기부금으로도 속죄할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수도원에 대한 그의 선물은 용서를 살 수 없었습니다. 잉글랜드 저항 세력에 대한 그의 폭력적인 진압이 인용되었습니다. 반란군에 대한 그의 무자비한 대우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정복된 백성에 대한 그의 철권 통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이 윌리엄에게 그토록 굴욕적인 죽음을 허락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공정하거나 정확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지속되었고 통용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의 썩어가는 죽음은 전장에서의 승리만큼이나 그의 전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여파 또한 중요하고 광범위했습니다. 윌리엄 매장의 보기 흉한 본질은 그의 후계자들에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윌리엄 루퍼스는
잉글랜드를 물려받아 자신만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대한 기록들에 역겨움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 내포된 의미나 이야기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덤 자체는 결코 제대로 된 성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는 숭배의 장소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윌리엄의 매장에 대한 무언가 너무나 불안정한 점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나 종교적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터져버린 시신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례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윌리엄의 무덤은 여러 가지 모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모욕은 그의 매장 자체를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마치 역사 자체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굴욕을 계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1562년 프랑스 종교 전쟁 동안 가톨릭과 칼뱅주의자 군대가 프랑스 전역에서 싸웠습니다. 칼뱅주의자 병사들이 수도원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폭력 행위로 윌리엄의 무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뼈들은 혼돈 속에서 흩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넓적 다리뼈만이 지역 수도사에 의해 구출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수도사는 노왕의 유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수도원이 나중에 복원되고 재건되었을 때 1900년대에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관에 안치된 그 하나의 뼈만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복자의 마지막 안식처는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의 명성 또한 그의 죽음의 광경으로 인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위에 자신의 깃발을 꽂고 수십 년 동안 무력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해협을 가로질러 그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을 표시할 완전한 해골조차 없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중세의 관찰자들에게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의 청중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그의 신체적 유산은 죽음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그의 몸처럼 조각나 있습니다. 정복자 윌리엄에게 남은 것은 그 불완전함에서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그의 조각남, 궁극적인 공허함, 그리고 하찮음에서 상징적입니다. 윌리엄 죽음의 의학적 실체는 이제 더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 지식은 1100년대의 지식보다 그것을 더 잘 설명합니다. 안장 앞쪽 돌출부의 부상은 거의 확실하게 그의 장을 파열시켰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비장이나 간을 손상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뇌출혈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출혈만으로도 치명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박테리아를 방출했을 것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소화관 내에서 안전하게 서식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복강 내로 직접 방출되었습니다. 복막염, 즉 복부 내벽의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항생제가 없는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외과적 개입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현대의학의 기본적인 도구들도 부족했습니다. 감염은 특징적인 부기를 유발했을 것입니다. 액체가 그의 복강에 축적되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반응으로 조직이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면역 체계는 감염과 싸우기 위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패배하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면역 체계는 박테리아 침입에 압도되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궤저성 악화를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가스 궤저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 내에서 가스를 생성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또한 습성 궤저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감염과 손상된 혈류로 인해 조직이 죽고 부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은 극심한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1817년에 사용 가능한 어떠한 치료법으로도 절대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냄새는 박테리아에 의한 조직 분해로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분해는 푸트레신과 카다베린과 같은 화합물을 방출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부패의 특징적인 악취를 담당합니다. 윌리엄의 몸집은
여러 면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의 비만은 만년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립의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염될 조직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감염이 퍼지고 소모할 표면적이 더 넓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의 사지와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 궤저가 조직을 통해 더 쉽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이미 나이로 인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많은 양의 복부지방은 박테리아 성장과 증식을 위한 훌륭한 환경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시신 내부의 박테리아 활동으로 생성된 가스가 압력해 축적되었습니다. 늦여름의 더위 속에서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장례식 중 그의 복부 파열은 거의 불가피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현대의학이었다면 윌리엄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항생제는 감염이 퍼지기 전에 감염을 완전히 막았을 것입니다. 수술은 모든 내부 부상을 복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감염된 조직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상 직후의 상황도 생존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현대시설과 항생제를 갖춘 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았다면 말입니다. 그는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상당한 수술과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 다음 계절, 다음 해를 맞이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17년에 내상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쓰여 있었고 생물학으로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들도 윌리엄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약조차 없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심리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축소되거나 경시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몸이 썩어가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공포였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자신의 몸이 부패하는 것을 느끼는 것. 의식이 남아있는 동안 자신의 부패한 냄새를 맡는 것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심지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같은 남자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최후였습니다. 윌리엄의 삶은 육체적 능력, 통제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배력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 과정 앞에서 절대적인 무력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어떤 외부의 적보다도 더 큰 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복했던 어떤 적도 이토록 강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내부에서부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한 배신에는 외부에 위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항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병력을 집결시켜 그들을 물리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육체가 문제가 되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이 우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우리 자신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전투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윌리엄의 죽음은 원초적인 공포를 건드렸습니다. 이 공포는 수세기와 문화권을 넘어 울려 퍼집니다. 모든 인간의 취약성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관통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연대기 작가와 역사가들이 이 이야기를 다시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연구했습니다. 현대의 청중은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를 배웁니다. 이제 이 대본을 통해 여전히 청취자들에게 도달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똑같이 매혹적이고 끔찍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보광 윌리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이유입니다. 루앙에서의 그 끔찍한 여름은 938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세부 사항에 몸서리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충격의 일부를 느낍니다.
목격자들은 모인 신도들 앞에서 그의 몸이 터졌을 때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 죽음,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업적과 지위 아래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종속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정보광 윌리엄은 잉글랜드를 재편했고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둠주데이 북, 성들, 노르만 귀족, 그리고 영어의 변화는 그의 유산입니다. 이 모든 유산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을 기념하는 이 기념물들 옆에는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윌리엄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버림받고 배신당한 채 산 채로 썩어갔습니다. 그의 시신은 장례식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신도들은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모든 면모입니다. 그것은 그의 승리와 몰락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것은 그의 권력과 취약성을 모두 보여줍니다. 결국 정복자는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단 하나의 적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이 운명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한 왕을 썩어가는 시신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시신은 공포를 유발하지 않고는 심지어 매장될 수도 없었습니다. 구원다. 아마도 그 진실 속에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과 인류의 궁극적인 평등에 관한 것입니다.